자, 그럼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첫 번째 상인의 사례를 통해서 상인이 이렇게 합의무적인 의무에 맞게 이렇게 행위한 것 같지만 상인의 행위의 동기가 장기적인 자기 이인 추구, 이익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자살의 사례에서는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동기에서, 즉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 속에는 충분히 도덕적 가치가 들어있다. 세 번째 사례가 선행인데요. 선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다라고 하는데, 칸트는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 주변에 남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칸트 용어로 이야기하면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 그런 사람 있죠. 칸트는 이런 사람을 평가하기를 자연의 걸작품이다. 자연의 걸작이라는 거죠. 동정심의 소유자. 그러니까 높이 평가한 거죠. 반대는 뭐겠어요? 자연의 졸작이 되겠죠. 자연의 졸작. 저도 보니까 사람을 분류를 하자면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걸로 보면 동정심이 많아서 항상 남에게 뭔가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인색하고 전혀 그런데 냉담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테이커죠. 기버가 있다면 테이커. 근데 기브 앤 테이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받으면 또 주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최소한 뭐 제 생각에는 기브 앤 테이크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주장을 하는데, 자,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들은 선행을 베푸면서 뭐래요? 아주 내적인 만족.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좋은 일이지만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 대단한 내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가 남에게 선행을 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자기가 타고난 성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동기, 의무감에서, 의무 때문에, 의무에 비롯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 예를 하나 들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남의 불행에 대해서 완전히 흥미를 잃었어요. 냉담. 근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의 요구, 도덕의 명령에 따라서 도움을 줬다면, 즉 그러한 행위는 뭐예요? 의무로부터 하기 싫지만, 내가 관심 없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도덕적 동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면 그 행위 속에 바로 도덕적 가치가 있다. 참된 도덕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죠. 세 개의 사례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리의 행위의 동기, 행위의 의도가 사적인 이윤 추구, 이익 관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타고난 자기의 자연적으로 심어진 코드와 같은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자살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나 냉담한 상태를 벗어나서, 무관심한 상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동기, 의무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가, 우리가 어떤 행위 속에 도덕의 참된 내용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중요한 것은 그 행위자의 마음씨, 마음가짐, 행위자의 의도가 좋은 의도, 선의지, 선한 행위에서, 이때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제 칸트에게서는 의무 때문에라고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러한 행위 속에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던졌던 흥미로운 질문들, 워런 버핏의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삼성가의 기부 행위 속에 도덕의 참된 내용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삼성가의 행위 속에 도덕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칸트의 뜻에 따르면 삼성가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이익관심이라고 하는, 아니면 또 요즘은 ESG 들어봤을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워런 버핏은 그럼 어쩐가? 워런 버핏은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도덕적 의무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기화와 고통과 곤란 때문에 허덕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워런 버핏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하고 기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워런 버핏의 행위 동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행위 동기가 굉장히 분명해져요. 삼성과 같은 아까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의 행위 동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막 기부 활동할 필요가 굳이 없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칸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최소한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씨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이런 점에서 아까 칸트는 개인주의 윤리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주의. 모든 각자 개인들은 자기의 행위 동기를 자기가 직접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도덕적 비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행위의 동기를 어떻게 아냐? 많은 경우는 우리가 타인의 행위 동기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타인의 행위 동기가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과 저런 것이 어느 정도 조금씩 섞여 있는 경우인가 이런 것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워런 버핏의 경우이죠. 워런 버핏이 타고난 동정심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요구, 의무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워런 버핏 자신은 자신의 행위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도덕의 가치, 도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동기, 행위자의 마음가짐, 행위자의 그런 의도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분명한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 매주 수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는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이 수요 집회, 위안부 할머니들. 근데 이분들이 당시에 집회를 딱 멈추고 뭘 했냐면 이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를 겪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감정은 적대적이잖아요. 미운 사람들이야.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위를 멈추고 모금을 했다는 거죠. 자, 당시에 연사마, 일본의 엄청난 여성 팬을 거느리고 있는 배용준이 당시에 10억을 냈어요. 자, 위에는 분명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부 행위가 도덕적인 내용과 가치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칸트적인 의미에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연사마 어쩌냐? 연사마. 유시원이는 2억 내고 지진의 아픔 나누고 싶다. 명분을 들어서 도와줬는데 이 행위 자체는 고귀하고 굉장히 상찬될 만한 그런 일이죠. 그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정말 도덕에 참된 내용이 들어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배용준이나 유시원이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타인의 행위를 평가를 해본다면 결국 저는 연사마는 그 많은 일본에 있는 자신의 팬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체면 때문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동기 측면에서 연사마, 배용준의 기부 행위는 아주 높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칸트가 말한 그런 도덕적 가치와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칸트는 이런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다. 어려운 말이죠. 철학은 개념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칸트는 존경이란 말을 누구 존경하세요?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칸트는 존경을 두 대상에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법칙,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아주 고귀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무를 행한다. 반드시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그렇다는 거죠.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때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종류의 감정인데 그것은 감성과 이성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의 그런 감성이 아니고 이성에 의해서 발로한 그런 특수한 감정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성의 발로에 의해서 한 특수한 감정은 뭐냐면 내가 도덕의 요구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잔말 말고 따라. 이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야. 하기 싫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쾌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것은 도덕의 명령이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죠. 즉 도덕법에 대한 복종,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 존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지만 마지못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든 예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욕을 해요. 이번 주말에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다. 너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럼 아들은 매주 토요일 날 친구들과 농구하기로 돼 있어요.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농구하고 끝나고 친구들과 유쾌한 시간 맥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선택지는 아버지가 너 치매 걸린 할아버지는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계속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할아버지한테 말동무도 해야 되고 또 할아버지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뭐예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이 친구들과 농구하면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거하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택지죠. 근데 이 하기 싫은 아버지의 가족 돌봄을 너가 좀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하기 싫어요. 나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농구하고 치킨 시켜서 맥주 먹고 싶어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설명되는 것은 좋은 의도, 좋은 뜻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의무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지만 마지못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싫지만 내가 해야 될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칸트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덕의 특성을 이렇게 성격 규정 지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 칸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덕이 무엇인가, 합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도덕의 원리 원칙은 뭐냐? 도덕의 최고의 원칙은 뭐냐?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덕적 원칙을 칸트가 이제 내놓습니다. 정언명령은 칸트의 대표적인 도덕적 개념인데요. 일단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도덕은 명령인 거예요. 도덕은 강요예요. 강제. 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기 싫거나 너에게 이익이 되거나 너희가 칭찬받거나 이런 모든 문제와 무관하게 무조건 해.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칸트는 정언적 명령, 즉 도덕은 명령이고 강제고 강요인데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때 정언적이라고 하는 말,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카테고리컬, 독일어로는 카테고리셔인데 절대적, 무조건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 예외 없이 통용돼야 되는, 지켜야 되는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도덕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된다는 거죠. 인간 지사는 두 종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정언 명령이에요. 너가 건강하려면 날마다 1시간씩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저녁에는 많이 먹지 말고 체중 관리하고 이때 가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 너가 수학을 잘하려면 너가 공부를 잘하려면 너가 대학을 들어가려면 너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지사는 가언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건 명령으로. 근데 무조건 명령이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 무조건 명령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이익이 되려면, 너에게 기분 좋은 일이 되려면, 너가 건강을 하려면 뭐 등등 많은 조건이, X를 바란다면 Y를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조건 명령들로 다 인간 지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 조건이 없는 명령이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자, 그래서 뭐 그 종류를 숙련성의 명령, 영리함의 명령, 이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제 칸트 설명인데. 자, 여기서 질문. 자, 도덕 명령은 왜 정원적 절대적이야 하는가? 왜 인간에게 도덕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강제 강요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에게 무조건 해라, 잔말 말고 무조건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냐는 거죠. 이것은 칸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유한한 존재예요. 또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신, 그런 완전한 이성적 존재인 신이나 이런 것과 대비해서 보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는 이런 거예요. 칸트가 말한 철학적인 의미에서 신은 완벽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하고 전선하고 무소부재하고,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속성이나 설명이 가능한데, 불교에서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과 하는 것이 일치하는 존재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하는 것이 일치하는 존재. 개념적으로는 신이라는 존재하고 당위하고 존재하고 가치하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해야 되는 것과 하는 것과 항상 일치가 안 돼. 가끔 일치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하고 우리의 가치, 당위가 일치가 안 돼. 그러면 도덕이 명령, 강제, 강요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시켜라. 너가 해야 될 일을 일치시켜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항상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 들판에 풀밭을 누비고 있는 토끼에게, 야 토끼들아, 풀 그렇게 많이 뜯어 먹으면 금방 풀이 황폐해 돼가지고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하루에 200g씩만 뜯어 먹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존재지만 그 도덕의 요구, 명령, 강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칸트 용어로 하면 이성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인간 존재를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맨 밑에 여기 써져 있습니다만 이성적 자연 존재. 서양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런 철학자들이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즉 이성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신을 닮은 것이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칸트는 자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중적이에요. 칸트는 인간을 이중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뭐였어요? 인간은 희망인가 문제인가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문제인 거죠. 문제적 소질을 갖는 이중적인 존재인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신은, 교수님 잠깐만요. 네, 지금 정원 명령이 강비잖아요. 네,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설명이 들었던 신의 철학적인 설명이죠. 신에 대한 종교적 설명이 아니라, 신은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주관과 객관, 의욕과 당위가 일치하는 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완전한 존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주관과 객관, 존재와 당위, 의욕,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불일치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에게 도덕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그런 존재. 인간의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충분할 정도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인간 지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도덕의 최고의 명령, 최고 원리 원칙인 정언 명령을 도출을 해요. 정언 명령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출하는데,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칸트가. 하나는 가언 명령, 조건 명령. 뭘 하려면, 뭘 달성하려면, 뭘 획득하려면 이렇게 많은 인간 삶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정언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언 명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그 조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다양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양한 거 있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 이번 학기 수업에서 A 플러스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다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언 명령은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언 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 것을 곧바로 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정언 명령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에요. 칸트의 생각. 정언 명령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정언 명령은 좀 어렵게 써졌습니다만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것을 당신이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해라. 좀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죠. 이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라. 제가 자료집에 정언 명령 쭉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정언 명령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정언 명령의 구성은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의욕할 수 있도록 그런 준칙에 따라서 행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개의 개념, 준칙과 보편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준칙은 뭐냐? 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주의자라고 그랬죠. 칸트는 모든 각각의 개인은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구별되는 최소 단위의 존재 단위예요. 선생님도 나도 각각 모든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기의 행위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서 우리가 행위하고 실천하고 삶을 살아요? 자기가 정한 행위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요. 투두 리스트 해야 될 거, not to do 리스트. 행해서는 안 되는 원리. 저도 있어요. 투두 리스트. 헬스장에 가면 복근 운동 몇 개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의 생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칸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각각의 개인들은 자기의 삶의 원리,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삶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따르는 그 주관적인 원리가 보편 법칙, 객관적인 원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원리가 다른 사람이 따라도 상관없는 그런 원리일 것인가?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편 세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통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보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따르는 원리가 다른 사람도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원리일 수 있는가를 검증되는 그런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칸트가 정언 명령을 대개 한 5가지 종류로 내세웠다고 그래요. 핵심 개념, 보편 법칙의 정식 이렇게 포뮬라, 폼이죠. 두 번째, 보편적 자연 법칙. 자, 여기서 우리가 칸트 정말 대단한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봐보십시오. 자, 내가 어떤 행위 원리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냐면 내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나의 행위의 원리예요. 준칙은. 여러분 각자가 다 행위의 원리가 있어요. 그 행위의 원리가 보편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근데 그냥 보편 법칙이 아니라 보편적 자연 법칙. 이 세상 법칙 중에 가장 외에 없이 꼼꼼하게 치밀한 그런 법칙, 보편 법칙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 인간의 어떤 삶의 행위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칸트가 자연 법칙까지 동원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외 없이 도덕 법칙의 위상을 높은 수준에 올려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칸트의 이론적 엄밀함과 꼼꼼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언 명령은 준칙과 보편 법칙의 관계로 돼 있다는 거죠.
윤리행위상학 정초라는 그 책에서 중반 이후에 가면 정언명령의 여러 가지 형식들, 정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가 두 가지 봤죠.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여기까지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이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목적항의 정식이 있는데요. 칸트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언명령의 다양한 정식들을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죠. 그것은 정언명령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정언명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 함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칸트 스스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영미권의 페이튼이라는 철학자가 이름 레테르를 이렇게 딱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정언 명령을 통해서 그 유명한 거짓 약속의 사례를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정언 명령을 통해서 거짓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해도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가지고 돈을 빌려야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신의 처지상 거짓 약속을 하지만 돈을 갚을 수는 없어요. 거짓말로라도 내가 언제까지 7% 이자 쳐가지고 갚아줄게. 내가 지금 어려워. 돈을 빌려줘. 이렇게 거짓말로 약속을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행위의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돈을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공경에 처해 있다면 거짓으로 약속을 해서라도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따르는 이 주관의 원칙, 개인의 이 원칙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라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약속이 만약에 자연 법칙처럼 그렇게 보편 법칙처럼 된다면 약속 그 자체뿐만 아니라 약속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위를 검증해보는 그런 원칙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자살의 사례도 이렇게 검증을 해요. 네, 좀 이따 제가 선생님 설명 여기 끝내고 바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살 사례 살펴봤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일단 칸트의 전제는 이거예요. 내가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의 주관적 원리는 뭐냐면 삶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은 절망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생을 단축하여 여기서 끝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행위를 해서 자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자기의 원리에 따라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질문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설명이에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했고요. 마지막 맨 처음에 제가 최근 다시 찾아봤어요. 박노의 사람, 인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한 10여 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박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네, 강의 중에 아까 우리 선생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